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입경 후 곧바로 KTX 편으로 강릉으로 이동해 공연장 후보지를 둘러본 점검단은 내일 서울로 다시 이동해 서울 공연을 위한 후보 장소를 둘러봅니다. 북한 사전점검단 방문에 이어 모레부터는 남측 선발대 12명이 북측을 방문해 금강산 합동문화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사전답사를 합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또 북측 선발대 8명이 다시 내려와 평창올림픽 참가단의 동선을 미리 점검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12명을 포함해 5개 종목에서 22명의 선수를 평창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내려와서 합류해서 같이 훈련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국무관리관의 진술이 바뀐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 당시엔 해당 자금에 대해 장인에게서 받은 거라고 했지만 이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 여관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3평짜리 쪽방에서 장기 투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할수록 화재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심 주거빈곤층의 현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현 단장 등은 입경 직후 강릉으로 가서 예술단 공연을 위한 후보지를 둘러본 뒤 이곳에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IOC 본부에선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개폐회식 공동 입장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은 25일에 선발대를 보내 동선을 점검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 선발대도 23일에 올라가기로 하면서 이번 주부터 남북 교류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먼저 오늘 북측 사전점검단의 일정을 동행했던 김태형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곳이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사전점검단이 오늘 밤에 머무를 호텔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송월 단장 등 북측 사전점검단은 오늘 강릉의 공연장 후보지들을 둘러본 뒤 오후 6시 반쯤 이곳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 둘러본 공연장 정보를 정리하면서 내일 있을 일정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검단이 오늘 오전 일찌감치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했던 그 동선 한번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측 사전점검단은 오전 9시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를 통해 입경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측이 준비한 버스에 올라탄 뒤 서울역으로 이동했고 오전 10시 50분쯤 KTX 특별 열차편으로 이곳 강릉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황영조 체육관과 강릉 아트센터 등 공연장 후보지 2곳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이제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점검단이 이런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반응 보인 게 있었나요? 네, 현송월 단장 일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컸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이곳 강릉에선 북한의 참가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만큼 이 점검단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 단장은 대체로 무표정한 모습이었지만 가끔씩 시민들을 향해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방남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이었고 우리 측 실무자들과 공연장 정보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기만 했습니다. 점검단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선은 어떠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시선은 마음에 드셨나요? 시선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은 내일 서울에서의 사전 점검단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점검단은 내일 오전 중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공연장 후보지를 둘러본 뒤 공연 일정이나 내용 등에 관련해서 우리 측 실무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면 사전 점검단이 북한으로 다시 출경하게 되는 건 오후 늦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북측 사전 점검단이 있는 강릉 호텔 앞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남과 북의 선발대가 서로 오가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 교류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23일에는 우리 측 선발대가 북으로 올라가고 또 그 이틀 뒤에는 북측 선발대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먼저 우리 측 선발대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방북해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올림픽 사전 행사로 이달 말이나 2월 초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행사를 열고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 공동 훈련도 하기로 한 만큼 동선과 시설을 미리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어 25일부터 3일 동안은 북한이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윤영복 북한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8명이 경의선 육로로 내려와 개폐회식장과 경기장, 프레스센터와 숙박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북한 선발대는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에도 들러 태권도 시범단 공연 장소도 물색할 걸로 보입니다. 양측이 선발대 파견으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면 북한 선수단은 다음 달 1일에, 응원단은 그보다 뒤인 다음 달 7일에 우리 측으로 내려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이렇게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사전 점검단이 내려온 걸 시작으로 이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간 교류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오늘 방문의 의의와 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오늘 이 사전 점검단의 방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으로 북측 인사들이 남측으로 내려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와 통틀어서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때 내려왔던 그 황병서, 김양건, 최용해 등 고위급 3인방 이후 3년여 만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점검단은 오늘 경의선 육로로 내려왔는데 이 길 통행이 재개된 것도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처음입니다. 예, 여러모로 이제 교류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게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전 점검단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점검단이 어디로 다녔는지 그 동선을 보면은 북한의 예술단 본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남북은 실무 접촉에서 강릉과 서울에서 예술단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예. 점검단이 오늘은 이중 강릉의 후보지들을 둘러본 겁니다. 예. 그런데 점검단이 황영조 체육관의 경우 10여 분만 둘러본 반면에 강릉 아트센터라는 곳은 2시간 반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 북한 예술단이 내려오면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관측이 제기됩니다. 예,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앞서 김태형 기자가 이제 연결해서 내일은 이제 정권단이 서울로 와서 서울 공연 후보지들을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유력할까요? 일단 서울에서는 남산의 국립극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1985년에 북한의 예술단이 한번 공연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번엔 고척돔이나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도 거론이 되는데요. 내일 점검단이 이 중 어디를 집중적으로 체크할지를 보면 대충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점검단을 인솔해 내려온 현송월 단장이요. 뭐 여러모로 하여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네, 2015년에 베이징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베이징 공연을 갔었는데요. 예. 그때 리허설까지 다 마친 뒤에 중국 측에서 미사일 발사 배경 그림 삭제를 요구하자 예. 공연을 취소하고 회군한 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워서 지난해에는 노동당 후보위원으로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이나 강릉으로 왔을 때도 어떤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 또 하는 예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이 일행의 이제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쇼라는 비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예. 정부가 평양올림픽으로 상납을 했다면서 현 단장 일행 안내에 대해서도 왕비 대접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평화올림픽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공식 논평을 내서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예, 이처럼 남북 교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12명을 포함해 피겨와 스키 등 5개 종목에서 22명의 선수를 평창올림픽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의 2배 규모죠. IOC나 남북 모두 올림픽 역사상 첫 남북 단일팀에 그만큼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김성탁 기자가 전합니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이 쓰던 것을 재현한 책상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남북 대표단이 서명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북한 선수 12명을 더해 35명으로 확정된 겁니다. 경기마다 출전할 수 있는 북한 선수는 진통 끝에 3명으로 합의됐습니다. IOC 측은 당초 북한의 희망대로 매 경기 5명 출전을 요구했다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우리 감독이 받을 수 있는 숫자가 3명이었기 때문에 그 3명을 지키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했고, IOC는 북한 선수단이 다음 달 1일까지는 선수촌에 입촌하도록 발표문에 명시했습니다. 단체 종목의 특성상 단기간 호흡을 끌어올리는 게 숙제입니다. 단일팀은 유니폼에 한반도기를 달고 아리랑을 국가로 씁니다. 다른 경기에선 남북이 태극기와 인공기, 각자의 국가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아이스하키 외에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피겨스케이팅 페어, 쇼트트랙 경기에 나섭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방법을 확정한 바흐 IOC 위원장은 우리가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다면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했던 게 지난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일간 이어온 북한 선수단에 대한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IOC 최종 결정의 의미와 또 향후 쟁점들 뭔지 스포츠문화부 강신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우 기자, 먼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북한 선수들이 당초에는 이 단일팀에 5-6명 정도 합류할 거라고 봤는데 그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남북 단일팀 승인 과정에서 IOC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예. 우리 측안은 북한 선수 5-6명 정도가 단일팀에 합류하는 것이었는데 IOC는 북한 선수 12명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단일팀 선수 구성은 35명으로 상대 국가보다 대엔트리가 많습니다. 다만 경기 출전 엔트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2명이고 최소 3명의 북한 선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남북 단일팀을 위한 특별한 규정도 만들어졌다고 하죠? 네, 우리 스포츠 역사에서 단일팀은 1991년 축구와 탁구에서 있었는데 예. 올림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1년 탁구와 축구는 세계 선수권 대회였지 올림픽은 아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IOC는 단일팀에 대한 규정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팀명은 코리아로 하고 한반도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기로 했습니다. 국기는 한반도기로 대체되고 국가 역시 아리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도 승인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일팀 공동 입장이 이게 결정이 되면서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온라인이나 아니면 SNS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개회식 때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개항되고 선수단이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여자 아이스하키를 빼고 다른 종목에서는 남북이 별도로 출전해 경쟁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딸 경우 우리나라는 태극기, 북한은 인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북한 선수단 규모 전체가 이제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원래는 한 10명 정도 선수가 참가할 거라고 전망이 됐었죠? 네, 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이 합류하면서 그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피겨, 쇼트트랙, 스키 등 5종목에서 22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북한의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 참고로 북한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따냈는데 1992년 올림픽 이후 메달을 딴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IOC의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래도 남북의 움직임이 더 바빠지겠죠? 네, 올림픽까지 이제 19일이 남았습니다. 특히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이 호흡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예. 북한 선수단이 다음 달 1일 평창으로 향하는데 우리 측은 아이스하키 팀이 더 일찍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문화부의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국정원 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부 인사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새롭게 취재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중 기자, 오늘 조사받고 있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의 말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법무관을 불러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에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받았다던 관봉 5천만 원을 전달한 인사가 바로 류 전 관리관입니다. 류 전 관리관은 지난 2012년 민간인 사찰 의혹 재수사 당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 사망한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돈의 출처는 밝히지 못한 채 당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사정당국에 따르면 오늘 조사에선 기존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서 장석영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장석명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 전 비서관도 문제의 돈 5천만 원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내일 조사에선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검찰이 특활비 흐름을 살피고 있는데 수사도 점점 윗선을 향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다고 진술하면서 이번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장성명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민정수석실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핵심 비서관인 두 사람이 특활비를 통해 사찰 입막음을 한 배경에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의 직속 상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 권 전 장관이 소환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입막음하려고 자신의 재취업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전대천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선민 기자입니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은 2012년 3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청와대가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취업 자리를 직접 알선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이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엔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와 1년 반짜리 임시직을 알아봐주겠다고 했고 여보세요? 예.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1년 반 이렇게 이렇게 전화 드린 거고요. 아, 네. 같은 날 당시 가스안전공사의 이사가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며 전화를 걸어온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저는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BH에서 자리 좀 이야기를 하고. 검찰은 오늘 전대천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취업 알선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특활비 제공뿐 아니라 취업 알선 등 전방위로 나선 정황에 주목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추적하면서 추가 소환 대상자들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회장으로 돼 있는 이상은 씨의 아들이 아버지는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의 아들이자 다스의 부사장이기도 한 이동영 씨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다스 전직 직원에게 나도 어디 갈 데도 없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실권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이상은 씨가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는 걸 실토한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녹취록엔 동영 씨와 관련된 다스 협력업체 측 관계자의 발언도 나옵니다. 동영 씨의 사촌이자 협력업체 대표였던 김모 씨가 월 3천만 원씩 6억 원이 넘는 돈을 동영 씨에게 줬는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동영 씨가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정보원 보호를 위해서라며 녹취 파일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들이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녹음을 했던 사람들은 검찰 조사도 다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복훈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해명해야 할 게 불어나는 걸 알면서도 검찰이 쥔 카드를 알 수 없는 만큼 공개 대응은 자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집 내부로는 경호 차량만 드나들었습니다. 앞서 입장 발표 때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제 오늘의 입장입니다. 이후 15년 최측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특활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침묵의 배경엔 자승자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내놓은 해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던 겁니다. 한 측근은 일단 검찰의 다음 조치를 두고 보자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활비 의혹에다 다스 실소유 논란과 관련해서도 새 진술들이 이어지면서 해명 기회를 놓치면 여론만 악화할 것이란 관측도 야권 내부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김 전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가 워낙 탄탄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에 참모회의를 열어온 이 전 대통령이 내일은 추가 해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욕실이 딸린 두세 평짜리 비좁은 방에 한 달 단위 선불 숙박료가 40만 원 정도. 이 업태상 여관이지만 보증금이 따로 없어 가난한 서민들이 사실상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달방입니다. 어제 참사가 벌어진 종로의 여관도 바로 이런 달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변변한 소방시설도 없고 그나마 있던 화재 경보기도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부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6명이 됐는데요. 이런 주거 빈곤층에게 화재의 위험은 더 가깝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희생자 상당수는 몇 달씩 머무는 장기 투숙자였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3평 안팎의 사실상 쪽방과 같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보증금 없이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선불했습니다. 장기 투숙이라 그 일반 서민 안 받아요. 잡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런 거 나이가 있어갖고 조금 일하기도 힘들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최모 씨도 의류 공장에서 남성복을 만드는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종합시장 같은데서 원단 같은 거 날려주고 하루에 한 5, 6만 원씩.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피해자들의 가족과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숨진 세 모녀의 경우 방학을 맞아 함께 전국 여행 도중 저렴한 숙소를 찾아 들어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주변 골목까지 낙후하다 보니 화재 대비에도 취약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여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길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승합차 한 대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이 점점 더 비좁아지기 때문에 소방차는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런 쪽방이나 여관 등에 거주한 이들은 3만 가구가 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주거 빈곤층들이 화재 사고에서도 안전 약자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한편 중상을 입은 피해자 1명이 숨져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여관 입구에 불을 지른 유모 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재난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는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차량 정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차량 내비게이션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할 때 운전자들이 미리 길을 비켜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이 실립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출동 지시가 내려집니다. 같은 시간 구급차가 출동하면 사고 발생 인근 지역을 지나고 있는 차량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구조 차량이 사고 지점으로 출동할 예정입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구급차가 1.5km 안으로 진입하자 다시 한번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잠시 후 긴급 구조 차량이 접근할 예정입니다.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곧이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와 내비게이션 업체가 시범 운영 중인 사고 알림 시스템인데 현장에서 출동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운전자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우리 소방차가 현장까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이동통신사가 개발한 다른 내비게이션에도 같은 기능이 실리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차량 알림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해마다 900명 넘는 노인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보행자 스스로 좀 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속을 더 들여다보면 노약자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합니다. 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이 8차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또 다른 도로에선 신호가 바뀌자 건널목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다 매년 노인 9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 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8차선을 가로질러 위태롭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위험하신데 왜 이거 지하로 안 가시고 이쪽으로 가세요? 힘들어서요? 이거 보고 계단 어떻게 내려가? 바로 아래 지하보도가 있지만 노인들이 오르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가 논의됐지만 지하보도 상인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지난해만 15건의 사고가 발생한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할 신호등이 보시다시피 저 뒤쪽에 설치돼 있고 이마저도 인근 상인들의 파라솔의 절반 이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시면 어떻게 건너세요? 좀 위험하거나 느끼진 않으세요? 저리 건널 때는 길 쪽으로 안쪽으로 흩어서 갈때 항상 위험해요. 신호등 없는 짧은 횡단보도도 시야가 좁은 노인들에겐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입니다. 정부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보행 안전장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추가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합당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당대당 통합은 없다고 밝혔는데 통합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게 아니냐 또는 민주당과 연대하는 게 아니냐는 각 당 내부 반대파의 우려에 선긋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이후 추가적인 당대당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로 자유한국당과 또는 민주당과 저는 절대로 합칠 일 없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그 2차에 걸친 탈당 사태에서 저희들 거기 가버렸지. 뭐 하려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각 당 내부 반대파가 통합의 목적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선 겁니다. 합당 이후에도 합류를 원하는 의원들에겐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정책이나 안보관 문제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데려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유 대표는 뜻이 다르면 굳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따로 개혁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분단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등 이민 관련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는 한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비자 발급이 지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일인데 민주당이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 20일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정지 사태에 책임을 돌리며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유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 다카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가 태도를 돌변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인 만여 명을 포함한 다카 청소년을 구제하는 대신 가족 초청 이민 금지 등 반이민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예산을 볼모로 극한적인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방과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해외 공간에서 예정된 비자 및 여권 발급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영사업무 사이트 정기 업데이트 등이 지연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여행 예정자들은 꼼꼼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월요일 새벽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셧다운 피해가 더욱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교류가 재개되면서 접경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북단 마을인 통일촌에선 몇 달 사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대교를 넘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면 4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 통일촌이 나타납니다. 이곳 통일촌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5k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지역입니다. 이곳에 서면 대남방송이 선명하게 들릴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남북관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남방송은 뭐 하루 종일 흘 적도 있고 수시로 해요. 밤에는 더 오고 김정은이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거고 또 그냥 우리 남한에 나쁘다고 이렇게. 마을 가운데 있는 대피소는 통일촌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통일촌 주민들은 인근 군부대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발견되면 바로 이곳 대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의 출입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 제작돼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가장 민감하게 지켜봤던 사람들은 바로 이곳 주민들. 하지만 최근에는 한시름 놨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가 이제 물꼬가 터진 거잖아. 좀 덜 불안한 그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올림픽에서 이 남한으로 올 때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통일로로 통해서 내려가거든. 지나갈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은 또 구경할 수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또 흐뭇한 감정을 갖겠죠. 주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이 평화 기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맹독성 뱀은 전시 목적이 아니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만 가봐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퍼지는데 규제가 마땅히 없어 우려스럽습니다. 어한이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판매 글입니다. 검은색 뱀 사진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인 펍에더인데 성격이 예민하고 다루기가 힘들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습니다. 긴 독리를 가진 가붐바이퍼 등 다른 맹독사들도 소개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 이런 맹독사들은 전시, 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는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여온 맹독사의 유통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작년부터 유난히 심해졌었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생들한테도 암암리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이러한 일반 뱀과 달리 코브라와 같은 맹독사는 호흡곤란,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신경독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맹독사에 물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뱀들은 다 맹독성 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니까요. 의료기관 간다 한들 항독소가 없어요. 맹독사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중국 쪽 바다에서 주로 오는데 이게 난데없이 김 양식장을 휩쓸었습니다. 뜯어도 또 몰려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전남 신안군의 김 양식장입니다. 바닷물에 잠긴 김발마다 황갈색의 해조류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톳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먹을 수 없는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김발에 모자반이 엉키면서 채취해야 할 김은 거의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지만 모두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붙어있는 자리에는 김 종자가 남아있질 않아요. 다 쓸려가지고 이게. 모자반이 밀려들기 시작한 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강풍이 불어닥친 이후부터입니다. 이 기간 동안만 1,800여 톤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양식장 7천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닷가 해변도 모자반이 점령했습니다. 갈조류의 일종인 괭생이 모자반은 강한 바람과 파도를 타고 보시는 것처럼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제거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도 뜯기가 어려운데 이게 뜯어도 계속 몰려오는 상황이라서요. 4월까지는 전남 서해안 등에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짓기로 했죠.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재산이 많아도 청약이 가능해서 금수저도 당첨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빈틈 많은 청약 재산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외제차가 있는데요. 다른 곳을 봐도 이렇게 곳곳에 외제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6년 전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LH의 보금자리 주택이지만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준 탓에 금수저 당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용 60평방미터가 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 공급은 재산 기준이 아예 없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금융자산 기준이 없다 보니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식으로 편법 증여를 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맹점은 청약제도뿐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산이 없지만 소득 기준을 간 넘긴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도 안 되고 내 생애 첫 대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집을 가게 하겠다가 해지된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자금 대출은 재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청약제도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무선 청소기 요즘 꽤 쓰시죠?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청소 성능 등에서 제품별 차이가 컸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은 6개 업체의 무선 청소기 9종입니다. 그 결과 50만 원 이상 고가형 제품 중 LG전자와 다이슨 제품이 최대 모드에서 바닥 먼지와 바닥 틈새, 큰 이물질, 벽 모서리 청소 성능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팔은 바닥 먼지와 바닥 틈새 청소에선 매우 우수했으나 큰 이물질과 벽 모서리 청소 성능은 별 2개로 LG와 다이슨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제품은 바닥 틈새 청소 성능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만 원 전후 중저가형 무선 청소기 중 청소 성능에 있어 최고점을 받은 제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테팔 제품만 벽 모서리 청소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시간 같은 경우는 최대 모드에서 제품간 최대 3.5배, 충전시간은 5배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시 주요 성능과 가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은 대부분 일반 유선 청소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인공 조명이 너무 강해 생기는 빛공해 겪어본 적 있으신지요? 빛공해는 불면증을 가져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비추는 조명의 면적이 매년 2% 넘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포츠담 지리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야간 인공조명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년 2.2% 늘어 빛공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에 따르면 한국의 빛공해 수치는
세계 218개국 중 20위로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국내 빅공해 민원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7층에 사는 이모 씨. 대형 전광판 빛이 들어와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이 방의 경우에 커튼을 걷게 되면 전광판이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부실 수가 있습니다. 반짝거리니까 이제 커튼 같은 것도 치고 수면 이런 쪽에서도 좀 방해를 받고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빛공해 정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상 규제 기준인 휘도값 1000을 때때로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침실이고 잠을 잘 시간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이 정도 밝기가 나온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인근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밝은 전광판과 아파트가 불과 수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두통도 좀 오는 것 같고요. 입주민들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영국은 빛공해로 판정되면 최고 5만 파운드, 한화 7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빛공해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시민을 우선으로 빛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위해 안정자금 지원과 세액 공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때 모든 차량의 의무 2부제를 시장 특별 명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 입법 없이도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몰고 동대구역 철로에 난입해 열차 운행이 3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24살 A씨는 차가 철로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형 호텔에서 생긴 인질극으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무장괴한 4명은 현지 시간 20일 투숙객 등을 인질로 잡고 12시간을 대치하다 3명은 사살됐습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도심 전광판에 좀 낯선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건 위안부 피해자인 안점순 할머니였죠? 예, 그 안점순 할머니가 최근 구순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소녀상을 닦아주던 여학생들과 또 사회적 기업까지 나서서 할머니에게 특별한 생일을 선물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거리를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고층 건물 전광판에 낯선 영상이 보여서입니다. 주름 가득한 할머니 얼굴이 나옵니다. 연예인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찡했어요.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할머니 분들 나오고.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영상입니다. 한 사회적 기업이 한 달 전부터 전광판을 빌려 영상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직접 보러 갈 수 없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입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고 그래도 웃음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게 처음이라 털어놓습니다. 그놈들 곁에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생일이 어딨고. 14살 때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는 오래도록 생일이 없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폭력과 마주하는 똑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90년 살아온 동안 올해 생일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구순잔치 할 때 그때가 제일.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이 모여 만든 생일 잔치였습니다. 할머니가 끌려가던 때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은 집 근처 소녀상을 닦았습니다. 한 단체는 할머니를 닮은 꽃 이미지를 선물했습니다. 그 사죄 한마디가 뭐 그렇게 힘이 되나. 좋은 일이나 좀 보고 눈을 감아야 할 텐데. 이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는 31명 남았습니다. 90살 안할머니는 먼저 간 친구를 만나러 갈 땐 웃는 얼굴일 거라 다짐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중북부에 눈이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평년 수준이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